근데 뭐 지금 보니까 우리 폴리 여기 팀에서 맨 먼저 최근에 남북 관계의 상황을 주제로 담았는데요. 그리고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지금 바로 현재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볼턴 전 보좌관의 이런저런 얘기, 내용 관련된 거 어떻게 보셨나? 또 지금 정의용 실장 등이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지금 하고 외교 관리에 벗어난 것이다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관련 얘기를 해보죠. 홍 소장 얘기하시죠.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정은, 김여정, 그 북한 김씨 패밀리가 이 정상적인 상태인지 아니면 유고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좀 이 깊숙하게 정권이 국민에게 그 여부를 좀 이렇게 알아보겠다고 말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가지고 북한의 대응이 완전히 다르게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뭐 한간에는 둘이가 그 김정은이는 이 유고 상태고 김여정이는 감금되어 있고 군부가 김여정의 이름을 대신해서 하고 최용해도 지금 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최순희도 안 보이고. 그래서 북한의 문제가 좀 난 상황이다.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군부는 강경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도발을 미국하고의 뭐 대선을 앞두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군부가 과도 지배 체제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도발 강도가 셀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한국에서 뭘 하든 관계없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는 게 아닌가 이래 보는데 뭐 그 사이에 등장한 화면이나 동영상이 있지만 이런 한국에도 와 있는 외국의 어떤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입이 정확하게 맞는 화면이나 동영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라고 지금 저쪽에서 노출되는 부분이 그렇다면 방송도 세밀하게 좀 봤어요? 네? 저도 좀 봤지요. 입이 좀 안 맞는 듯한 그래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북측이 좀 확인을 하길 바란다라는 어떤 한국 측의 라인을 가동을 해서 그걸 안 하고 만약에 우리가 뭐 북한의 김여정, 김정은을 공개적으로 문제를 언급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간다면 그들이 만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우리의 노력하고는 관계없이 이 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결과가 나올 수 있지도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다 그냥 뭐 너네들 거짓말했다 책임지고 사과해라 이런 식으로 조리돌림하듯이 몰아낼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상적인 집권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김여정을 왜 2인자로 당 중앙으로 띄우기 위해 지금 저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37살짜리 지도자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좀 이 북한 내부의 문제를 갖다가 먼저 정권이 좀 사심 없이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어요. 네, 북한 내부 상황 좀 먼저 좀 어떤 거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정도라면 좀 국제적으로도 이미 어느 정도 좀 기팀이 있을 법도 하긴 한데. 저는 우리 황 소장 이야기 들으면서 좀 사실 좀 놀랐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 진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는 말 그대로 급변 사태 아닙니까 그러면 급변 사태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지만 미국도 지금 너무 뒷짐지고 있는 거 아닌가? 최고의 이 감시 자산을 갖고 있다는 미국이 저렇게 여유로운 행동을 보이고 있다? 저는 조금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뭐 그런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분명히 의심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이 뭐 제2인자처럼 그런 활동을 하는 거에 뭐 후계구도 어째 이야기 놓은 것 자체가 뭔가 심상찮은 건 분명한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김여정을 내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 중에는 저는 뭐 크게 한 5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 지금 전단이다 아닙니까? 전단인데 이 전단이 알릴 전자 전단의 이 헛단자인데 그 알릴 전자 전단이 아니고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싸울 전자의 무리 단자 그 전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남쪽에서 탈북자들을 보내는 그 자체가 자신들의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위협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는 북한은 그냥 삐라라고 쓰고 있죠. 북한은. 예, 삐라라고 쓰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는 전단이라 하지만 단순하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 전단이라는 무게감 있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을 첫 번째 먼저 봐야 될 거. 드러나는 현상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소동을 통해서 지금 우리 쪽 남쪽에다가 지금 1,500만 장 정도로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1,200만 장인가? 뭐 보낸다 하는데 그런 것도 보면 결국은 그거 보내서 우리한테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 받아본다고 해서 흔들리겠습니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내부용이거든요. 내부 결속용이라 지금 이 모든 소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과의 그러니까 이 교섭 그리고 또 남쪽과의 그런 평화적인 무드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좀 숨통이 틔울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적 위기가 더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뭔가 좀 때리는 그런 내부 결속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김정은이 2018년 신년사를 통해서 남쪽에 대한 하이 메시지를 던지면서 결국 미국하고 이 북미 정상회담까지 갔는데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성과가 없잖아요.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 최고존엄이 뭔가 그 아주 대결단을 했는데 성과를 지금 얻어내지 못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이 지금 지도력에 대한 상당히 회의가 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정은은 오류가 없다.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중간에 중재자와 촉진자라고 내세워 놨었던 문재인 정부가 배신 때리는 바람에 우리 뒤통수 치는 바람에 그래 된 거 아니냐.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이 김정은에 대한 모류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책임 전가를 지금 남쪽에 하고 있다. 네 번째는 결국은 이 지금 북미 간의 지금 이게 교섭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중재자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가 나중에 촉진자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촉진시키기 뭐냐. 한미 워킹 그룹에 발목 잡혀갖고 눈치만 보고 결국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뭘 해봐라는 그런 강력한 압박일 수도 있고요. 다섯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 결국은 지금 미국과 뭔가를 풀어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코로나에다가 인종시위에다가 지금 대선까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뭐 아무런 상황이 안 되니까 이 상황을 그대로 지금 사실 작년 연말까지 성과가 없으면 뭔가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넘어가고 올해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신기를 해버린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번 미국 대선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뭔가 이 쇼를 하고 통해서라도 세계적인 관심, 특히 미국을 뭔가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 5가지 노림수를 저는 보고 이 모든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정은, 김여정의 여러 가지 뭐 권력 신상하고 상관없이 북한의 사정이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라고 좀 보는 쪽이네요. 예. 북한 체제는 우리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좀 봐야 될 겁니다. 남한 정부하고는 다릅니다. 거기는 그야말로 종신제 대통령,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신제 대통령의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남한의 이 권력 교체나 정치, 국정 운영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삐라 문제, 즉 대북 전단 문제만 해도 이것이 과거에도 있어 왔고 지금도 있어 왔었던 이 전단 문제가 이 사건의 발단을 촉발시켰느냐? 전혀 그건 아니에요. 전단 문제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문제가 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전단 문제를 이야기하고 가지만은 실제 북한은 지금 체제가 지속 가능한 체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상당히 위협을 느끼는 단계까지 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속 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던 건데 북한은 지금 적어도 북한 전체는 아니어도 평양만큼이라도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력 그리고 영향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작년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출 다음 위패라든가 사이버 해킹 이런 걸 통한 수입 그리고 인력 송출 이런 모든 수입원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평양 시민을조차도 지금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처지에 왔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지금의 국방위원장이 아닌 국무위원장이요. 뭐 국무위원장인가요? 한 2년 전에 결심을 할 때 이런 북한의 내부 사정을 인지를 하고서 결심을 했고 실제 남한 정부가 촉진자, 중재자 뭐 여러 가지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었던 것도 사실이란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남한 정부는 그걸 통해서 상당한 정치적
이득을 봤죠. 지방선거도 이기고 국회의원 선거도 이기고 뭐 집권 국회 국정의 절대 의석을 장악하는 단계에 왔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경제적으로 그래 원했던 경제적 제재 또는 남한으로부터의 지원 하나도 못 받았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위기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북한은 현재의 남한의 정부가 이야기하는 남북 관계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서 더 이상 못 믿겠다라는 판단이 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김여정을 내셔갖고 나중에 김정은이가 판을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재 판단으로는 이미 그 정도다. 이걸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북한 정부의 성격을 가보면 꼭 위기의 전후의 남로당에 대한 판단과 같은 그런 집권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 지금 나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집권 남한 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주관하는 이 진영들은 남한 정부와 현실로서의 권력의 북한 권력의 통치 행위와 남한이 사회 운동을 하면서 그 대북 정책, 남북 통일 문제를 접근했던 그 시각하고는 많이 다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감성적으로 낙관적으로 남북 문제를 남한식으로 해석하고 접근해갔던 게 아닌가. 지금 그 부분에 두고 가장 큰 인식의 어떤 괴리, 전략적인 오류에 대한 북한의 원론적인 재점검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우리 대응 관련 또 다시 좀 나눠서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고 최근 상황의 전반적인 얘기를 꺼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김 대표. 제가 볼 때는 그 2017년도에 상당히 우리가 자기들이 핵을 뭐 완수했다 이러면서 핵무력을 완성했다 이러면서 전쟁 불안이 최고조에 올랐었죠. 그런데 그것을 2018년도에 한반도 평화 시대로 오히려 이 양 정상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바꿔 나갔는데 이제 그 과정을 지금까지 18년 이후에 지금 이제 2년 정도가 흘렀는데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이 대북 정책이 그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 그거 봅니다. 이게 실제로 뭐 볼턴 회고록을 포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갖다 그 당시 나왔다는 이야기 다 종합해 보면은 하여간에 그 트럼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였고 자기가 어떤 심오한 구상과 어떤 전략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서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미 이제 그때도 이야기됐지만 지금 그것은 드러났다고 보여지고 이게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북에서 하는 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하여간에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좀 믿었던 것 같아. 이게 이 1차, 2차, 3차, 뭐 4차까지 이렇게 이 정상회담을 수행하면서 저는 우리 다 아마 놀랐을 겁니다. 영남도 경기장에서 15만 군중 앞에서 연설을 하게 하고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크게 주고 크게 받겠다라는 그런 거 아니었나 보는데 실제로 지금 여당 내에서도 그 통일부 장관을 갖다가 교체 뭐 사실은 탄핵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거 할 때 도대체 그동안 뭐 했냐 이게 통일부 장관한테 이야기한 거지만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저는 이야기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도대체 그동안에 이 유엔 제재 어떤 대북 제재에서 그게 이 들어가 있지 않는 금강산 관광도 예를 들면은 이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진짜 이렇게 이 실행된 게 없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이 대미 총독부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의 그 워킹 그룹에 그래서 막 시시콜콜이 전부 다 이렇게 리젝트 되고 이랬다는데 저는 그게야말로 어떤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좀 필요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그게 뭐 지금 홍 소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떻게 말하면은 한반도 평화 정책으로서 문재인 정부는 한껏
얻어간 거죠. 예를 들면은 뭐 그는 누가 보더라도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자기들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부분에서 저는 외교 안보 라인의 전면적인 교체는 이 필수적이지만 그 교체로만으로 풀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여러 이 대북 전문가 지금까지 했던 전문가 원로들을 다 모아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게 덕담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 현재의 어떤 북핵 대북 정책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이렇게 이 쇄신하는 어떤 차원의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른 분들이 얘기했던 지금 북한의 최근의 도발적인 아니 그냥 태도의 배경은 북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황 소장이 김정은 위원장 6호 그리고 김여정 이 부부장은 거의 감금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몇 개 시나리오 중에 그럴 수 있다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제가 최근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미일 한국에서 북에 대해서 우위를 가진 게 휴민트 네. 이 정보인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괴멸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 정보원의 가장 큰 힘이었던 휴민트가 괴멸되면서 잘 모른다는 거지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 전단에 대해서 전단 이 살포 금지법을 우리가 하면은 저쪽에서 그걸 갖다가 좀 받아줄 것인지 받아주리라고 이렇게 상당히 기대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상황이 이 정도로 지금 할 줄은 우리 안보 라인에서 잘 몰랐고 그리고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대통령한테도 직보가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북에서는 지금 이 대북 제재 그 다음에 코로나 이걸로서 실제로 경제가 지금 현재 완전히 바닥 상태까지 가 있는 것 같아. 올해가 아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것 같은데 이게서 아마 이 김정은 위원장은 불안초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랬을 때 어쨌든 간에 내부의 문제를 외부를 통해서 푸는 전형적인 어떤 그게 이번에 나온 것이고 뭐 한편으로는 저도 김정은 위원장의 좀 건강이 어느 정도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염려가 되는 차원에서 이 김여정 부부장이 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그동안에 예. 누군가 할 수 없는 걸 하기 때문에 저는 2인자로서의 나름대로 위상 구축도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 뭐 여기 나온 것 중에 보충하실 거 있으면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인데요. 한국의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미국의 이제 볼턴의 핵으로 예.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의 비핵화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 제기 이런 부분 속에서 지금 북한 도발이 같이 맞물려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측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저 와중에 미국이 지금 대선까지 중에 북한의 우호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로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미국의 지금 비핵화 과정에 대한 내부 의문이 고위층 간에 지금 폭로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북한의 저런 도발 행위들이 거의 미국의 비핵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비춰진다면 북의 도발은 거의 남쪽의 대남 도발로 이렇게 집중되어서 그것이 이제 북한 내부의 어떤 단합을 유지하는 쪽으로 갈 거고 특히 만약에 이제 김씨 남매가 둘이가 문제가 생겼다면 더더욱이 그런 방향으로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북한의 저 일은 이 하나씩 명분을 축적해서 북이 도발로 가기 위한 어떤 그 명분을 이렇게 확보해가는 과정상에서의 일이다라고 보면 이번에 이제 북이 최종적으로 도발하는 것은 강도가 상당히 좀 높을 수도 있다. 아, 무력 나올 수 무력 있다라고 도발의 보세요? 강도가요.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자꾸
뭐 미국에서 터져 나오는 부분에 대해 오늘 뭐 정용이가 보면 뭐 또 자기 해명과 반발을 하고 그다음에 뭐 북한과 관련해서 뭐 라인을 가동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별로 북한 내부를 아는 라인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국정원도요. 그리고 그쪽에서 라인을 끄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일단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비 태세를 갖추는 쪽에 좀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쇼크를 받은 것 같고 그러면서 이 일을 갖다가 또 어떻게 돌파해 볼까 이런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계산을 많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소장이 그 예측한 대로, 그러니까 북한에 뭐 나름대로 내부에 급변 사태가 생겨서 북한의 뭐 이 최고존엄 소위 백두혈통 계열이 그러니까 지금 이 권력에서 지금 배제되고 군부의 강경 세력들이 잡고 한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게 앞으로 그건 진짜 예측 불가의 상황이지만 저는 그렇게 보기에는 좀 힘든 측면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지금 북한의 모든 지금 이 도발이라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종의 말폭탄에 지금 치중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예를 들면 물론 뭐 이 폭탄을 사용해서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발했지만 그것도 예를 들면 옛날에 북한 같았으면 남쪽에 대해서 강경한 응징을 하겠다 해놓고 자신들이 뭘 할지를 미리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번에는 남북 연락사무소 산산하게 뭐 이렇게 조각이 났거라는 식으로 경고하고 난 뒤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개성과 그러니까 네 가지 군사 행동에 대한 부분들도 뭐 하겠다. 예를 들면 개성과 금강산에다가 군대를 배치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하는데 그것도 자신들이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위협적이었던 거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뒤통수 치는 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때렸기 때문에 상당히 그랬는데 이번에는 지금 다 이야기를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시나리오에 따라서 착착착착 가는데 그거조차도 예를 들면 지금 그 이야기하는 부분이 말폭탄인 것이 진짜 폭탄 남쪽에 강한 무슨 폭탄을 하는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만약 급변 사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김여정을 내세우고 있고 김정은이가 지금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마지막 일종의 핵심의 카드를 숨어있게 히든 카드를 한 장 쥐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예를 들면 2017년도에 그렇게 완전 전쟁 일촉즉발까지 갔다가 2018년 1월 1일 날 신년사를 통해서 획가닥 바뀌듯이 또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은 이 김여정까지만 딱 해놓고 자기는 자기의 또 다른 뭔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너무 전략가로 평가해 주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근데 사실 지금 좀 이 지금 행태 자체가 너무 이렇게 쇼잉의 차원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 남북연락 사무소 폭발 때도 보면 이 물론 저거들이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릴리즈 했지만은 그날 시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시계가 아마 북한산에서 송악산이 보일 정도의 시계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에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바로 포착해갖고 볼 때 그냥 무너져 내린 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계속 쇼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거는 또 다른 단순하게 남측에 대한 도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북한에 주어진 상황에서는 북한이 효과적인 뭘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네요. 네, 저는 그래요. 북한도 나름대로 정체 분석 능력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 수준에서 놓고 볼 때 북한 입장에서 집권 세계 정세에 돌아가는 거 보면은 뻔하지 않습니까? 미국 11월 달 대선 때까지 북미 간에 진전 없을 것이고 설사 민주당이 당선되더라도 미국 현재 민주당의 기조로 놓고 볼 때 특별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 다음,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지금 몰리고 있고 코로나로 해서 중국 경제가 지금 이 상당히 얼음에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코로나, 누가 봐도 이거 2년 이상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북한으로서는 장기전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 과정에 두고 남한에 대해서 뭔가를 기대하고 믿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이.
내가 볼 때는 그랬어요. 근데 결과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닌 거로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무슨 카드를 쓸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쓸 카드 뭐가 있겠습니까? 핵 실험보다 더한 걸 뭘 할 수 있나요? 삐라 뭐 1,500만 장 만들어 놨다고 지금 사진꽂이 공개 다 하고 군중동 그거 뿌린다고 군중동은 한다고 하지만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삐라가 우리나라에 넘어온다고 해서 대남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죠. 그 삐라 뿌리는데 군중 동원을 한다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대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북한은 지금 2, 3년 이상 현재의 어떤 엄중한 상황이 지속될 거라는 것을 지금 전제를 하고서 대내 단속에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 김여정하고 김정은하고 역할 분담에 의해서 짠 하고 언제 뭐 신년 초에 또 김정은이가 등장해서 이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 세상에 어떤 수법도 한 번 썼을 때 그것이 극적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두 번, 세 번 쓰면은 그거는 약발이 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한 정부에 대한 신뢰, 남한 정부가 이게 중재자로서 역할 또는 뭐 이 탈미를 통한 독자 노선으로 넘어갈 수 있는 대북 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데 대한 기대를 한다면은 그런 이 기조를 또 바꿀 수가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불행하게도 북한은 이번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 정치 내부적 그 필요나 요인에 의해서 대북 관계를 볼 것이 아니고 북한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하게 보고 거기에 맞서 근본적인 어떤 통일부 장관이든 인사든 대응책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예. 예. 제가 짧게 미국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그 북핵 협상이 뭐 우리만으로는 될 수 없잖아요. 누구나 인정하듯이 북핵 협상은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이다. 이래서 미국이 어떻게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뭔가 한반도 평화 협상들이 양국 정상회담이 되고 이렇게 굴러갈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오바마는 상당히 민주적이고 예를 들면 철학도 바로 서 있는 대통령이고 이런데 그때는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 이 전략적 인내라는 것으로서 아무것도 안 했다면서 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송영길 의원이 막 그걸 가지고서 막 이렇게 공박하고 하던 게 기억이 나요, 이게. 그런데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서 전향적으로 입장을 미국이 바꿔가지고 이제 북핵 협상과 북핵을 가지고 북한과 협상을 하면서 또 한국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변화돼 가려고 하는구나. 냉전을 끝내고 이렇게 평화 시대로 이런 기대감을 갖다가 다 갖기도 하고 그 당시 야당 쪽에서는 절대 북은 이 북핵을 버릴 리가 없고 미국 또한 그런 북한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 흐름과 여러 가지 세계사의 흐름 또 북의 어떤 김정은 체제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장기적인 그 흐름을 위해서라도 그거는 필연적이다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그것이 이 난간의 봉초가 저는 벼락건까지 왔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도 뭐 우리 차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금강산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숙소 건물 이런 거 다 뭐 냄새 나고 시금창 같으니까 다 없애라고 그럴 때도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문제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가 그런 1년에 2년간의 과정에서 미국에는 어쨌든 정보 라인으로서 보안 들어가 철저하게 하겠지만 그 못지않게 민간 싱크탱크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 이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아이디어와 의견들이 어떤 축적된 연구 결과로서 제시될 만도 한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때 거의 없었어요. 이게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게 원칙이 뭐지? 응? 북핵 원칙. 어디? 미국이. 영어로 내장자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얘기해 보시라고. 불가역적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CVID. CVID. 예.
CBID의 원칙만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했지 실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어느 곳에서도 안 나왔는데 이번에 볼턴 회고록 보면은 정말 거기에서 정말 이거는 사실이 아닐 거다 그 믿고 싶지만 트럼프는 완전히 폭스 TV에서 자기가 리얼 방송 할 때 사이다처럼 이벤트로 이걸 그냥 했다는 거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야, 그걸 보면서 진짜 엄청난 충격을 저는 받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네. 일방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이 북핵을 둘러싼 어떤 그러니까 아까 네. 그 오바마 때는 전략적 인내 얘기했는데 지금 트럼프의 지난 2년 동안은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건가요? 그 얘기 그냥 너무 길게 얘기하시는데 핵심 얘기 안 해주셔서. 아니, 이게 자기의 어떤 이벤트에 불과했다. 아, 그 볼턴 얘기처럼 그러니까 트럼프는 정말 즉흥적인 이벤트였었지 뭐 한반도 문제라든가 이런 진전 플랜이라든가 비전 없이 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그 볼턴 해고로 오늘 뭐 보도 엄청 많이 됐잖아요. 쭉 예. 보면서 제가 생각이 야 한국한테 정말 좋은 기회가 왔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이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이 통일될 때 사실 고르바초프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소련 체제에 봤을 때는 아주 좀 돌발적인 그러한 사람 지도자가 나오는 바람에 그걸 독일은 정말 잘 이용해서 결국은 지금 거의 통일까지 갔는데 사실 맥마스터가 만약에 계속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있었고 만약에 그때 볼턴으로 중간에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면 볼턴이 제지만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해 해방만 안 나왔다고 한다면 상당한 정도의 딜은 이루어졌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식의 빅딜이 아니라 스몰 딜이 계속적으로 되면서 행동 대 행동식으로 갔다고 한다면 영변이 포기되고 그래서 북한이 그러니까 미국이 어느 정도 제재를 조금씩 해제해주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갔다고 한다면 한반도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이 좀 숨통이 튀고 이랬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어느 정도 진전은 저는 상당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볼턴은 지금 완전히 쇼한다고 했지만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때 보면서 저 트럼프 쇼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많이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 지금 미국의 지금 대통령 중심제의 대통령이 갖고 있는 파워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나름대로 그걸 잘 이용한 측면에서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상당히 그 지금 이 보수 언론들 같은 경우는 볼턴의 해고록 갖고 막 정부를 공격하는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지금 트럼프의 이런 적극적인 측면을 잘 이용해 갖고 양자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는 전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자. 서로 똑같이 이벤트 노린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거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정은 오늘 뭐 경향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너무 낙관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김정은 입장에서도 상당히 자기들이 그러니까 계속 전쟁으로 몰고 한판 붙을 것처럼 가다가 틀면 우리가 이 선의를 갖고 하면 미국도 선의를 갖고 해주겠거니 생각하는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 접근했던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거는 분명한 것 조금 같은데 저는 다른 게 있는데 어떻게 민주당이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다. 천만의 말씀. 민주당 이미 미국은 민주당이 아니, 전략적 인내 지금 얘기하는 미국진 좋게 표현하니까 전략적 인내지. 미국은 내가 작년에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정책은 뭐가면은 봉쇄, 즉 레슬링으로 말하는 헤드락 전략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봉쇄를 해서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 조치를 하고 나면 미국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하는 거로 보였지만 실은 아주 무서운 헤드락 전략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오고 나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일어남으로 해서 조우는 강도가 더 강화가 되었지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 정부도 들어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강화됐을 때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로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탐탁찮게 느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 과거 정부부터 시작해서 미중 무역 전쟁으로서 더 북한을 옥죄올 수가 있는데 왜 여기에 지금 협상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 상황에서 지금 현 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강력하게 중재자로서 한 번 더 자주적 해결 원칙을 내세우고 나가니 그 상황에 되고 볼 때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객관적이나 더 조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입장에서는 이 정도 좋았으면은 북한에서 협상의 여지가 하고 나올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기대를 갖고서
북미 간의 그 만남이 결국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게 잘 됐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볼 때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헤드락 단계도 완전한 항복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북한이 그 정도까지 안 나오니까 결국은 와해가 된 거예요. 미국은 그냥 과거로 지금 되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제가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오바마 행정부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바마가 사실 오바마 8년 동안 있으면서 상당히 큰 국제적인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이 골치 아픈 문제를 두 개를 일단 그 해결의 단추를 끼웠습니다. 첫 번째는 쿠바하고 그 외교적인 관계를 정상화시켰고요. 그리고 이란하고 핵 합의를 만들어냈는데 그러면 지금 왜 가면 오바마는 가면 그러니까 이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뭉개고 갔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바마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봤을 때는 이 자기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세 가지 외교적인 큰 해난 중에 두 개만 해결해도 나의 치적은 충분하다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전략적 인내라고 했지만 사실 그때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그러니까 이 지금 이란과 쿠바에 대한 접근성을 봤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 입장에서 안 좋았던 것은 소위 말해서는 디커플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민주당 진보 정권이 약간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권이 잡으면 우리나라는 항상 보수가 들어서고 항상 이 엇박자가 난다는 거예요. 커플링이 아니라 디커플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말씀하신 그대로 인게이지먼트가 아니라 진짜 봉쇄, 컨테인먼트 팔러시를 했기 때문에 봉쇄 전략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니까 뭡니까 비핵 개방 3천 그리고 통일 대박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은 붕괴할 거라는 그 한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한 정부가 안 움직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오바마가 뭐 한다고 지금 다른 거 그걸 앞장서서 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남한의 그 당시 행정부가 저는 그러니까 이런 이 아주 그 국제적인 호기를 찬스를 전 놓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생각이 든다. 예.